어떤 물건에 대해서 뭔가 관세를 매길 만한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이잖아요. 근데 미국 관세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롭다.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산업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엔터 산업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기술적 혁신까지 더해지면서 엔터 산업 제2의 부흥기가 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현현수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중에 엔터 산업 비교적 안전지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엔터 업종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재계 전반을 강타하지만 엔터 산업은 무풍지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공연과 앨범 등 직접 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얻기에 무역 상품에 붙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개별 모멘텀이 큰 덕에 각종 외부적 요인보다는 IP가 좌우하는 실적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엔터가 국내에서 버는 거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지금은 해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전체 매출비 중에서 한 4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관세 전쟁이 좀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고환율, 고물가 이렇게 이어갔을 때 환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7년도까지는 굉장한 공연 중심의 사이클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해외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터 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희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올해 공연을 펼친다 이런 거예요. 2017년 한한령 이후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한한령 해제가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중국은 한한령이 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해제라는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한한령 이전,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특히 공연을 많이 했었던 이때 분위기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이제 시그널은 있는 것 같아요. 인디 가수긴 하지만 이제 검정치마가 지난해 10월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연 허가를 잘 안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연 허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중국 내 공식 행사 자체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축제 이제 워터밤 하이난 2025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엔 거의 뭐 K-팝 워터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K-팝 가수들이 출연을 많이 했죠.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 공연 허가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중국에서 공연 허가를 받으려면 총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정부 소속의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로 따지면 뭐 경찰청, 공안에서 안전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있어서 신청을 할 때 비자가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비자가 안 나와서 저희가 중국에 못 갔다 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팬사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린 게 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한한령이 실제로는 지금 어느 정도 풀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하반기에 본격화돼서 저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 자체도 더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엔터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엔터 산업 하면 음악 시장도 있고 저희가 영화 산업, 뭐 미디어 산업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24년도에 2.7조 달러.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고성장세가 되게 큰 상황인데 특히 음악 스트리밍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스포티파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음악 플랫폼 주가가 35% 성장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저희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70% 차지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 여기도 17% 중국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K-팝 산업이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은 3.5%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5% 정말 메이저 장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기대감을 높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엔터주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온라인 그 스트리밍 플랫폼 관련한 산업인데 이게 실제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런 스트리밍 산업의 고성장과 맞물려서 중국 시장이 지금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순인데 지금 이 스트리밍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지는 추이라고 보여지는 이유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엔터 산업에서 그러면 전체에서 국내외에서 K 엔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불과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K-팝은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전체적인 파이로 보면은 틈새 시장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K-팝이라는 음악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메인스트림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취향 자체는 마이너한데 이제 숫자가 많은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독특한 현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일단 한국 시장이 지금 몇 년째 세계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작년에 상징적인 이 조사가 나왔었는데 세계 음반협회에서 탑 10 아티스트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많은 음반을 판 가수를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7명이 미국 혹은 영국, 캐나다, 북미권 아티스트였고 세 팀이 한국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는 7번째지만 어떤 시장의 실질적인 지배력이라고 할까요?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탑 5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일본 시장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와 맞물려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치고 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K-팝 가수 한 명이 만들어내는 산업의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음악 장르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수가 갖고 있는 상품성과 그들의 활동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음반 판매가 당연히 있겠고 콘서트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팬미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3년 기준으로 이제 89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미 100억 달러 시장에 육박을 하고 있는 거죠. 2030년에는 2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이 시장의 성장 추이를 눈여겨보게 되는 거냐면 이 가수가 갖고 있는 어떤 스타성이나 파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게 실제로 요즘 SNS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팬들이죠. 슈퍼팬들의 활약의 여부와 사실은 굉장히 밀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K-팝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공연 티켓은 물론이고 MD, 뭐 굿즈라고 하죠. 이런 시장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다양한 이제 수익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 그룹들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팀들은 월드 투어 한 번에 뭐 그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을 만큼의 지금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엔터 기업들 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엔터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메이저 그룹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익숙한 그룹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컴캐스트 이런 회사들이 떠오르죠. 한국은 하이브, 뭐 SM, JYP 실제로 시총도 높고 매출이 높은 기업인데 두 군을 보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방송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음악 기획사죠. 음반사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되냐? 물론 포함이 돼요. 하지만 매출 차이는 굉장히 납니다. 가령 미국의 3대 음악 회사가
유니버설 뮤직 그룹, 그리고 소니 뮤직, 그리고 워너 뮤직인데 사실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 거의 10배 미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음반사, 가장 많이 파는 UMG보다도 10배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표 그룹, 기업이라는 거죠. 이들의 또 독특한 점이 모두 스트리밍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통합된 건데 이게 미국에서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대적인 산업 모델입니다. 근데 한국은 음반사,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레이블로 출발한 음반사가 이제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구멍가게에서 이제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이제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여기 지금 뭐 하이브, SM, JYP 여기에 대표분들이 방송사 사장 만나기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분들을 방송사 지상파 사장들 안 만나줄 거예요. 네,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줄 거예요. 예. 그죠?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불 관계가 바뀐 건데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 3대 기획사 같은 경우 그 수장들, 창업자들을 잘 보면 대부분 다 아티스트, 가수, 작곡가 그렇잖아요. 출신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창작자 중심의 이 레이블을 만드는 것이 실제 유용했었고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를 두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유니버설 뮤직 그룹에 있는 수백 개의 레이블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K-엔터의 중심에는 K-팝이 있고 거기에다가 K-드라마, K-영화, K-엔터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이건 뭘까? 이게 또 궁금해져요. 왜 이렇게 케이팝 산업이 이렇게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노래가 좋습니까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사람 듣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강점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영역에서 굉장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아티스트 단에서도 저희가 노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이라든지 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 영상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제 뭐 많이 드는 건 한 20억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경쟁 아티스트 다른 나라의 국가 대비해서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경쟁력을 갖춰지고 드라마 그리고 영화 다 똑같습니다. 결국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이러한 비용이 너무나도 증가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어떠한 음악 시장보다 빠르게 도입을 하려고 지금 엔터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사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악 지금 엔터 산업, 그중에 음악 산업, 그리고 앞으로 AI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물음표와 가능성 영역으로만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올 초에 이제 그 슈퍼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공개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학 연구팀의 어떤 스타트업 같은 거였는데 이걸 이제 하이브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하이브 산하에 그런 이제 어떤 테크 기술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뭐 익숙하실 겁니다. 텍스트 스피치라고 해서 말하는 거가 이제 글자로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 반대이기도 하죠. 텍스트가 또 음성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한데요. 향후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뭐 일단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AI 기반으로 이제 가상 아이돌을 만들었는데 신디 에이시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이 슈퍼톤이 갖고 있는 텍스트 스피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캐릭터들의 뭐 말투라든지 뭐 높낮이, 장단 같은 것들을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음악 산업을 바꾸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AI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아이돌이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 아이돌과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야, 이거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말인데 버추얼 아이돌이 나와요. 이 버추얼 아이돌의 세계를 현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팝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대에 사람은 없지만 팬들은 현실로 모입니다. 기술이 만든 아이돌, 팬이 키운 브랜드, 스타트업이 만든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입니다. 플레이브는 MBC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시각특수효과 스타트업 블래스트의 대표 IP입니다. 드라마와 VR 다큐 등을 제작한 이성구 대표는 기술을 대중적으로 보여줄 방법을 고민하다
K-웹툰 스타일 비주얼과 K-팝 정서를 결합한 버추얼 아이돌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멤버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미는 모두 실시간 모션 캡처와 언리얼 엔진 기술로 구현된 가상 존재지만 무대 위에서는 실제 아이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실시간 구현력입니다. 언리얼 엔진 기반의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 멤버가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에 나서면 얼굴과 표정이 동작의 그대로 캐릭터에 반영됩니다. 음악방송, 콘서트, 자체 콘텐츠까지 이 기술로 구현되며 실시간 오류를 기술팀이 즉각 조정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데뷔한 플레이브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초동 판매량은 100만 장을 넘어서며 대형 기획사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수익 모델도 초기의 유료 후원 중심 구조에서 앨범, MD, 공연, 광고 중심의 일반 아이돌 모델로 전환하며 기술 기반 IP가 실질적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장 환경도 새로운 흐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버추얼 아이돌 및 유튜버 시장은 2024년 14억 1,600만 달러에서 2030년 38억 5천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플레이브는 단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K-팝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돌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기획사일까요? 기술회사일까요? 이 인기 비결이 뭐고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저도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버추얼 아이돌인데 사람이 아닌데 왜 인기가 있지라고 질문을 하면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늘 익숙했던 거였는데 다른 기술과 다른 모양으로만 나온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타에게 열광을 한다라는 개념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상 속에 어떤 서사 속에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뭐 만화에서도 그렇고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접근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감정을 이입하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면을 찾는 거는 실존하는 사람이거나 캐릭터거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이에 더해서 만화적인 캐릭터를 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캐릭터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 팬들과 정기적으로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만남을 갖는다든지 소통을 하는 모습도 있었죠. 잘했을 것 같은 사람. 잠시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아 이거 아 댓글 뭐야? 오늘 방송을 앞두고 우리 플리들이 지난주에 미리 설문조사를 또 해주셨다고 하네요. 아, 플리들의 또 이미지가 있구나. 네. 아우 공부라고 그만하세요. 지금 3 아니에요 5 같은데. 네, 저 박빙입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이게 플레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춤이라든지 그들이 보여주는 음악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이돌의 음악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아이돌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버추얼이라는 포맷으로 우리가 즐길 뿐이지 우리가 다른 아이돌 그룹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저는 오히려 이게 매력적인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버추얼 아이돌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이 K-팝 아이돌 산업을 하나의 이상화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는 건데 이들은 나이도 들지 않죠. 항상 최상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K-팝이 그동안 꿈꾸었었던 이상적인 아이돌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플레이브를 보면서 하고요. 세대의 공감 능력이 조금 다른 건가요? 저는 가상의 내가 저 가상의 인물의 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K-팝과 그러니까 K-팝 아티스트, 버추얼 아티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프라인 활동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K-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더 팬덤이랑 소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약간 소통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쯤 플레이브가 거의 매일같이 2시간 이상 라이브 방송을 해주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이세돌이죠. 네. 지려보면 이세돌인데 바둑 선수 아니고요. 이세돌이라는 그룹은 트위치 지금은 숲에서 계속 방송을 뭐 3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도 방송을 해주다 보니까 소통을 하면서 유대관계도 쌓고 서사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사실 플레이브도 그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저 저 멀리에 존재하는 나랑은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 슈퍼스타와 나랑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종종 내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 저는 버추얼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쪽이고요. 그게 이 어떤 소통을 매개로 한 이런 새로운 어떤 대중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버추얼 아이돌은 어쨌든 엔터 회사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기술력은 근데 엔터 회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의 주도권을 IT 기업이 잡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엔터사가 잡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주식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짧은 기간 뭐 10년까지 봤을 때는 엔터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 얼마나 재밌게 짜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지 IT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회사가 사실 주도하는 때는 저는 10년 뒤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버추얼 그룹은 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뒤에 사람이 있냐 아니면 순수하게 AI가 대답을 해주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AI가 해주는 게 뭐 하이브의 신디 A씨라든지 아니면 SM의 지금 나이비스라고 나왔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덕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인터뷰들을 보면 아직은 AI스러운 느낌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팬덤 입장에서는 유대감을 쌓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약간 기술적 기반의 약간 성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 아이돌 산업은 또 이런 면에서 보더라고요. 중국의 폐쇄성을 넘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K-팝의 실질적인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겠습니다.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시작돼 시장에 도입됐지만 최근 중국이 관련 산업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소비자들은 가상인간에 대한 반응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2020년 이후 중국 가상 아이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틱톡,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IT 기업들이 모두 가상인간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대규모 투자 및 사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게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누구든 완전히 선점하지 못한 시장이기도 하고 K-팝 입장에서 봤을 때는 K-팝이 지난 뭐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이어온 어떤 지속적인 그 성장의 논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K-팝이 지금도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지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타겟팅된 시장의 현지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아이돌을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은 육성하고 오디션을 보고 있고 그들로만으로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서 진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거는 그 현지화 전략의 사실은 가장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에요. 이제는 언어, 뭐 문화, 사실은 인종이나 이런 실질적인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초국가적인 K-팝의 현지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이 버추얼 아이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면 버추얼 아이돌의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성공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K-팝 아티스트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이게 작용하는 게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방송도 잘해야 되고 곡도 좋아야 됩니다. 사실 플레이브든 노래가 되게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노래가 뒤따라 주다 보니까 사실 일반 K-팝 팬덤에서도 가수로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팬덤도 붙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K-팝 아티스트보다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추얼 아이돌은 이제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결국에는 대중에게 다가서려면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팬들이 뭘 선호하는지를 아는 소위 이게 전문 용어지만 덕자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단순히 이제 패션이나 어떤 비주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정교한 팬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붙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술 파트와 그런 어떤 일종의 작가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와 어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때 이제 플레이블로 있는 성공적인 그룹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뭐 유려한 기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미 사실은 기술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술력만 있다고 이걸 구현해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스토리 작가도 있어야 되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악성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지드래곤이 또 AI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홈 스위트 홈 이거 공개했죠? 네, 최근 지드래곤이 AI로 만든 뮤직비디오 홈 스위트홈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죠. 이 뮤직비디오는 오픈 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영상 하단에는 오픈 AI 소라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AI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깊게 침투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제작용 AI 시장 규모는 2024년 82억 1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35.6%씩 성장해 2030년에는 510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그야말로 전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AI가 이제 엔터 산업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 엔터 산업이 AI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최근에 컨텐츠 비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사실 CG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CG가 결국에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비싼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AI가 다 커버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현재도 이미 가능한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창작 쪽 영역에서 보면 사실 작사, 작곡도 일반인 대상으로 AI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언젠가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서 실제 K-팝 가수들도 AI가 만든 곡을 통해서 데뷔를 하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큰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 이제 커머스에서도 많이 써요. 이제 야놀자 여행 플랫폼이죠. 최근에 AI 도구가 탑재된 쇼츠메이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캠페인 영상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비용을 75%를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헬릭스 쇼츠라는 게 이제 내용의 뭐 요약본 같은 것들을 짧은 쇼츠로 만들어주는 이 기능인데, 이걸 지금 AI가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당연히 이걸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쇼츠 하나라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는데 막 3주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3일이면 되는 뭐 이 정도의 비용과,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도 AI가 히트 상품 방송 영상을 알아서 30초 분량으로 쇼폼으로 만들어내는 쇼핑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이러한 AI가 만들어진 굉장히 효율적인 콘텐츠를 보고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가는 이런 사례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AI가 직면한 법적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뭐 작사, 작곡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번도 인간 외에 누군가가 창작을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두 개를 다 동등한 창작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거는 그냥 여전히 하나의 그냥 시험용으로만 우리가 삼아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닥치는 거죠. 최근에 작곡 그 경연대회에서 AI가 만든 작품인 줄을 몰랐는데 이게 우승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수준적인 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극복이 됐기 때문에 AI가 만든 경우 이거를 저작권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럼 그 안에 있는 뭐 초상권이라든지, 물론 앞으로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제를 마련하는 것 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빠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빨리 이런 경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콘텐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AI가 동반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적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과거에도 사실 살펴보면 되게 큰 변화가 많았던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일자리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하면서 그 인력들을 어떻게 됐냐 하면 더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창작자들이 결국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거는 창작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 되게 비효율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업무들을 이제 AI가 되게 담당을 해주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는 순전히 창작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라든지 더 퀄리티 높은 산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CD에서 MP3 갔을 때처럼 되게 큰 변화가 그 이후에 있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도 뚫어줄 수 있는 게 저는 AI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은데 새로운 형태의 또 엔터 산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기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나 엔터에서도 AI가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게 물론 처음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처음에 MP3 나왔을 때 실제 MP3 때문에 음악 산업이 망할 뻔했죠. 하지만 그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음악 산업은 CD 시절보다 지금이 더 성장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산업으로 어떻게 빨리 이행을 할 건가의 문제인데 이게 음악학자들이 음악에 대해서 풀지 못한 여러 난제들이 있어요. 뭐 수학에만 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어떤 음악은 힘이 나고 혹은 에너지가 생기고 슬프고 혹은 치유가 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의 감으로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창작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AI가 이거를 실제로 이론화시킬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고 그거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음악적인 콘텐츠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제는 엔터라는 걸 넘어서 의학적인 면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참 이게 재밌고 신기하네요,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도 막 확 변하고 있고 기술 혁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엔터 쪽, K엔터의 성공 전략은 뭘까? 이 부분 한마디씩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엔터 산업은 결국 본질이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엔터 산업이 너무 고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뭐 이러한 약간 숫자적으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진짜 기술 발전이라든지 어떻게 팬덤이 좀 더 변화할 거고 어떤 니즈가 변할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더 그 컨텐츠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결국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콘텐츠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K-팝이 시스템적인 면,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적인 면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위기설들이 돌고 있는 그 기저에는 새로움이 없다, 혁신적인 것이 없다. 세계의 어떤 시대 정신을 리드할 만한 것들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을 읽는 새로운 뭐 음악 장르의 발굴이라든지 이야기, 특히 이야기의 발굴이 없이 단순히 막연하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 K-팝의 혹은 K 엔터테인먼트의 지경이 넓어질 거다라는 거는 그냥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독자적인 캐릭터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켓몬처럼 한번 잘 만들면 오랫동안 이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시대인데 이 K-엔터가 이 기회를 잘 잡고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기술 혁신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펼쳐질 엔터 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